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조언어학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대조언어학과 인접하여 있는 학문들이 어떠한 학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학습 주제는 첫 번째, 대조언어학의 개념과 그 다음에 대조언어학이 왜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조언어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접 학문들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대조언어학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조언어학의 개념은 첫 번째 그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언어의 체계적인 비교를 대조언어학이라고 합니다. 비체계적일 순 없고요. 그 다음에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밝히는 언어 연구의 한 분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음성, 그리고 음운, 어휘, 문법, 언어 행위 등의 다양한 측면 등을 대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 분석의 연구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대조 언어학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 대조 언어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모국어는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서 외국어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습자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존대법 그리고 한국어 조사의 쓰임을 습득하는 데에 각각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하고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점,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언어 교육에 응용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들 사이에 대조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함은 당연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조 언어학하고 비교 언어학, 이건 이제 대조 언어학하고 학하고 인접 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조 언어학을 먼저 보시면 공시적인 시각, 우리 보통 공시적, 그 다음에 통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조 언어학은 공시적인 시각으로 어떤 대상 언어들의 특징, 차이점을 파악하는 분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응용 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상관관계, 아까 앞서 대조 언어학이 차이점을 이야기했다면 비교 언어학은 공통점을 통시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목표를 두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는 이론 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대조 언어학하고 비교 언어학을 잠깐 보시면 관심 영역은 해당 언어들 간의 차이점 그리고 해당 언어들 간의 공통점 이렇게 관심 영역이 다르지요. 그리고 연구 목적은
대조 언어학은 외국어 교육 그리고 실용적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교 언어학은 그다음에 보편성, 개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연구 목적에 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조 언어학과 비교 언어학의 접근 방법은 공시적 접근, 통시적 접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공시태는 현재 같은 시간 안에서의 시각을 보는 것이고요. 통시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학적 분류는 대조 언어학은 응용 언어학, 그리고 비교 언어학은 이론 언어학 이렇게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대조 언어학하고 이제 언어 유형론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조 언어학은 언어 유형론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게 대조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개별성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 유형론은 이 대조 언어학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언어 유형론은 공시적 시각에서 세계의 여러 언어를 조사합니다. 자, 공시적 시각입니다. 네, 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 유형들을 분류하는 것이 언어 유형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언어들을 연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특성의 일반화, 그리고 언어의 보편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대조 언어학과 언어 유형론은 먼저 관심 영역에서는 해당 언어들 간의 차이점, 그리고 언어들 간의 공통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 언어학의 연구 목적은 개별성, 그리고 구체적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어 유형론은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보편성, 그리고 언어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 방법은 대조 언어학은 공시적 접근, 언어 유형론 역시도 공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언어학적 분류에서는 대조 언어학은 응용 언어학, 그 다음에 언어 유형론은 이론 언어학이라고 그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대조 언어학적 외국어 학습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1957년에 Linguistics, Eglos, Cultures라는 잡지에 발표를 한 글인데요. 2개 이상의 언어에 나타난 의문적, 형태적, 통사적, 그리고 담화적 특징을 대조한 글입니다. 그래서 의문, 형태, 통사, 담화 이 순서대로 대조 언어학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대조 언어학적 외국어 학습 가설의 내용인데요. 결국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놓고 보았을 때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과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 그리고 중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 간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들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각각 다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 글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교수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각 학습자의 모국어하고 학습 대상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조분석 가설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적극적 대조분석 가설입니다. 자, 대조분석이 제2 언어학습의 모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2 언어를 학습하면서 겪는 유일한 어려움은 모국어와 학습어 간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입장에서 보는 대조 분석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외국어 학습 오류의 원인은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본인의 모국어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국어대로 쫓아간다는 얘기죠. 언어를 공부할 때 이게 발음이 되었든 의미가 되었든 문법이 되었든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은 두 언어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문법적으로 조금 비슷한 영역에 있는 언어들 간의 관계와 문법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언어들 간의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학습자들 간의 습득률은 습득할 때의 조금 더 용이함과 용이하지 않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 두 언어의 차이가 클수록 학습의 어려움도 커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두 언어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외국어 학습 오류를 예측하는 데에 필요하다. 예측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소극적 대조 분석 가설인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적극적 대조 분석 가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르진 않지만 말 그대로 적극적이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 대조 분석 가설은 대조 분석은 단순히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조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대조 분석 결과는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설명만을 제공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대조 분석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이제 언어들을 대조 분석을 할 때에 이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공시태의 원칙, 단계성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 그리고 동일성의 원칙입니다. 공시태의 원칙은 대조 분석 혹은 대조 언어 가설, 대조 언어학, 대조 언어 이론 이런 것들이 아까 계속 공시태 위주로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공시태 원칙, 같은 시기에 두 언어를 대조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성의 원칙이 있는데 같은 수준, 같은 난이도의 표현을
대조하라입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기초어휘들을 모아두고 기초어휘들을 모아두고 영어에서는 고급어휘들을 모아두고 대조하는 건 난해하다는 일입니다. 다음에 등가성의 원칙은 같은 의미의 표현을 대조하라. 자, 같은 의미의 표현을 대조하라인데요. 사실은 이 등가성의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기도 하지만 각 언어마다, 언어의 그리고 문화마다 조금씩 그 의미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온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도를 가진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온돌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온돌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단어 혹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각각의 나라들의 언어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 면에서 같은 의미의 표현을 대조하라 라는 이 등가성의 원칙은 가장 기초적인 혹은 기본적인 어휘에 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대조의 목적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래야만 정확하게 언어들 간의 대조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자, 대조 분석의 단계입니다. 기술, 선택, 대조, 예측 이 단계를 기본적으로 거치는데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술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언어들을 결정을 했다면 그 분석할 언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쭉 서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언어마다 그 특징들이 다르겠지요. 일단 그것을 나열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인데요. 분석할 언어들을 쭉 기술에 놓고 보면 이 둘을 같이 비교를 하다 보면 분석할 대조 항목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대조. 이 단계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인데요. 앞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한 결과를 두고 이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학습자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떠한 오류들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한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자, 좀 보시겠습니다. 대조 분석 가설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비실제적이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예측된 어려움이 실제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게 이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건 실제 학습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입니다. 예측을 여러 가지로 하고 오류들이 이렇게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해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실제 학습 현장에서 어느 순간에 이 예측된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거나 우리가 충분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유사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대조분석 가설을 비판을 하는데요. 유사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유사점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그런 기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 대조 분석의 예측 단계를 형식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걸이나 보웬 그리고 마틴 이런 사람들이 문법적 난이도의 위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2언어학습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난이도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개 단계이지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난이도를 객관화해 보자 라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두 언어들 간의 공통점이 많으면 단계가 낮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많으면 단계가 높을 것이 되겠지요. 자, 난이도 0단계, 가장 공통점이 많은 단계에서는 차이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기억을 떠올려보자 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난이도 5단계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의 간섭이 정점에 이르는 단계이다. 모국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쫓아서 나도 모르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를 쫓아간다. 그런 단계가 난이도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분석 가설. 아까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비판들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외국어 학습의 오류가 단순히 모국어와의 차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대조 분석의 예측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역시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거는 모든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학습 대상 언어의 언어 내 간섭은 다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계를 우리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보다는 실증적 증거, 오류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한계점도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산하는 오류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학습 공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오류들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학회지에 글을 싣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시간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대조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은 그리 어려운 내용만은 아니더라. 이러한 내용, 우리가 대조언어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